안녕하세요. 지금 이 기분을 후련하다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집에서 살림하는 6, 7년생 여자입니다. 먼저 제가 아가씨 때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남들이 모두 우러러볼 만큼 부자는 아니었지만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군인 아버지와 은행에서 일하시던 어머니 덕에 나름 배불리 먹고 누릴 것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당시 은행원은 모든 여자친구들의 선망의 직업이었고 안정적이며 배우자를 잘 만나기에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같은 은행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성적을 유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 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큰 은행에서 저희 학교의 우수한 성적의 학생 몇을 신입사원으로 선발했고 그중 한 명이 제가 되었습니다. 뛸 듯이 기뻐 당장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러 집으로 달려갔는데 현관에 아버지의 발보다 더 큰 군화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반갑게 저를 반기는 아버지와 덩치가 아주 커다란 무서운 얼굴의 아저씨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리는 어머니가 모여 계셨습니다. 영문을 알 턱이 없던 저는 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 앉았고 학교에 왔던 큰 은행에서 주고 간 서류 봉투를 가방에서 꺼내기도 전에 무서운 얼굴의 아저씨가 말을 하셨습니다. 네가 미정이니? 제가 짧게 네 하자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깐 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아버지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관에서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어머니는 대뜸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안 돼, 미정아. 무조건 안 된다고 해. 응? 뭘 안 된다고 해, 엄마?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를 반복하기도 하고 무언가 생각하는 듯 눈을 좌우로 굴리기도 하고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고 아버지와 아저씨가 아까보다 편안해진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담배 냄새를 풍긴 아저씨는 또 보자 라는 말과 함께 엄마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군무를 챙겨서 자리를 떠났고 아버지는 자켓 하나를 꺼내어 입으면서 허둥지둥 아저씨를 따라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밤늦게 들어온 아버지와 심하게 싸우셨습니다. 싸우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지만 내 방까지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는 바람에 두 분의 대화를 엿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을 듣자 하니 대충 이런 것 같았습니다. 낮에 집에 온 아저씨는 아버지의 상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형님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가 하나 있는데 저랑 동갑의 남자아이라고 했습니다. 아저씨의 형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게 되었고 죽기 전 아들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평소 우애가 깊던 아저씨는 주위에 20살 난 여자가 있는 집은 수소문해서 찾아다녔고 그 끝에 저를 보셨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성적도 좋고 인품도 바른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희 아버지께 빨리 나를 잡자고 하셨답니다. 어머니는 정략 결혼이 어느 시절 얘기냐며 애지중지 키운 저를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하셨고 처음엔 곤란해하며 어머니를 설득하던 아버지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나 좋자고 이래? 우리 모두 잘 되자고 이러는 건데 왜 이해를 못해? 당신 못 들었어? 그 편찮으신 형님이 서울에서 아주 큰 방앗간을 운영하신대. 우리 미정이한테 아주 좋은 기회라고. 그 집이 어떤 집인 줄 알고 보내자는 건데 20년을 키운 애야. 이제 겨우 고등학교 졸업한 애를 어디를 보내겠다는 거야. 직구 미루자고 부모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 공부 열심히 한 애야. 결혼이 미정이한테 기회라고? 당신 진급의 기회겠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기회를 기다린 적은 더욱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앞에선 말을 아끼셨지만 밤마다 싸우는 소리를 숨기진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팽팽한 두 분 사이에서 진전 없는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고 이젠 제가 나서 상황을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두 분이 항상 싸우시던 그 시간쯤 두 분을 불러 모셨습니다. 저 갈게요. 할게요, 결혼.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이신 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 이런 말을 하실 줄 모르셨을 겁니다. 전 말 한마디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갔고 제가 일하게 되었을지도 모를 은행에서 주고 간 서류에 얼굴을 파묻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방에서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마당에선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결혼식 날이 잡혔습니다. 식장 예약부터 드레스, 청첩장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전 말 그대로 오며 가며 신랑감의 얼굴을 두어 번 보고 혼인을 해야 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는 동시에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한 방에서 살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남자와 단둘이 한 방에 있다는 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베개랑 이불 하나를 질질 끌고 구석으로 가더니 먼저 잡니다 하고 꼼짝을 안 했습니다. 식전부터 느꼈었지만 남편도 이 결혼이 썩 내키지 않는 듯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말도 잘 안 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 저는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곧장 저는 방앗간의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평생 의자에 앉아 공부만 해오던 저는 그 일이 너무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구박 한 번 안 하시고 괜찮다고 고생이 많다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며느리 고생하지 말라면서 방앗간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셨고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10개월 내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마음이 불편했던 저는 몸이 괜찮을 때마다 방앗간에 나와 거들었고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임신 7개월쯤 방앗간에 나와 이를 도우며 반죽을 나르는데 이미 몸이 둔해질 대로 둔해진지라 무거운 반죽을 들고 뒤뚱거리며 걷다 결국 넘어지고 말았고 떡을 찢는 기계에 손이 들어가 팔꿈치 아래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바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상태를 파악한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수술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취를 해야 하고 여러 약물이 투여돼야 하는데 그런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큰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수술을 안 받겠다고 말하려는 찰나 남편은 고민하는 기색도 없이 곧장 수술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평소 말수도 없을 뿐 아니라 뚜렷한 의사 표현도 잘 안 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안 된다며 남편을 설득했고 끝내 저는 팔을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꿈치 아래로 아무것도 없는 흉측한 제 모습이 한동안은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매일 방에서 우는 날이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항상 제 옆을 지켜줬습니다. 이 모습에 익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남편은 그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팔 두 쪽 다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아름답다며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 약속은 진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방앗간은 계속 성장을 했고 저희는 정말 그 누구 부럽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교육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 유명한 강사의 강의, 좋은 옷, 보약 등 남들이 하는 거, 못하는 거 다 해주며 키웠고 그 결과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대학교 졸업 후 당당하게 의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성격에 대놓고 칭찬은 못해주고 방앗간 입구에 현수막을 1년 내내 설치하는 애정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은 개인 병원을 차려준다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하다며 자처해서 대학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거의 얼굴도 내비치지 못하며 일하던 아들이 어느 날 멀끔한 모습으로 아가씨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발목까지 오는 긴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곱게 하고 수줍은 듯 아들의 팔을 꼭 껴안고 이쪽으로 걸어오는데 그 아가씨가 아들의 여자친구라는 것은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들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듯 그 아가씨가 온전히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 아가씨가 아닌 다른 그 어떤 아가씨를 데려왔어도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아들,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는 마루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과일을 내어가려고 한 손으로 사과와 배를 꺼내어 칼과 함께 쟁반에 담아 세 사람에게 갔습니다. 손이 불편한 저 대신 평생 남편이 과일을 깎아주는 데에 익숙했던 터라 그렇게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과일을 깎으려고 하자 아들의 여자친구는 화들짝 놀라며 과일을 받아들고 야무지게 칼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인사하러 와서 선뜻 과일을 깎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 모습이 조금 예뻐 보였습니다. 아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해벌쭉거리며 웃고 있더니 여자친구가 과일을 다 깎자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다희랑 결혼할 겁니다.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진중하고 까다롭고 꼼꼼한 아들의 입에서 그런 중요한 말이 너무나도 쉽게 나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여자친구를 소개해주는 자리겠거니 했는데 아직 나이도 많이 차지 않았음에도 결혼을 서두르려 하다니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쩐지 아까부터 묘하게 자신의 배를 여러 번 쓰다듬는 아들 여자친구의 행동과 제 느낌이 겹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 설마... 일부러 말을 흐리며 입을 떼었는데 아들은 빙긋 웃으며 맞아요.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 아빠가 되었다니. 누구 하나 잘못한 사람은 없다는 거 아는데도 괜히 아들의 여자친구가 원망스럽고 아들이 미웠습니다. 저는 그날로 화병이 난 건지 열이 펄펄 끓으며 알아누웠습니다. 아들은 병원 일로 돌아갔고 남편이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돌아가고 이틀이 지난 뒤 아들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지금쯤 도착했을 텐데 잘 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가지 말라고 말려도 어머니 간호해드려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네요. 그래도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인데 잘 대해주세요. 어머니 참 착한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지 영 알 수 없는 문자를 읽고 있자니 집에서 살림을 도와주신 아주머니가 저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고 아주머니를 따라 대문으로 가자 아들의 여자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커다란 캐리어를 질질 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부르지도 않는 배를 잡고 생글 웃으며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고선 며느리로 허락받을 때까지 여기서 지낼 거라며 저를 간호할 테니 말리지 말라고 당차게 얘기하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그 모습이 귀여워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아들이 이래서 좋아하나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방앗간 직원들도 아들의 여자친구가 귀여웠는지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빈 방을 안내해 주라고 했고 아들의 여자친구는 돌아서는 내 뒤통수에 대고 계속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다시금 아까 아들이 보낸 문자를 꺼내봤습니다. 어쩌면 아들 말처럼 착한 사람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와 점심 한 끼를 같이 하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나아가 부모님의 직업까지 이것저것 캐묻는 제가 다소 불편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싫은 기색 하나 없이 끝까지 웃으며 사근사근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이 있는 대학병원의 영양사라고 합니다. 임신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지금은 일을 그만둔 상태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는 1년이 조금 안 되었고 뱃속의 아기는 이제 2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정육점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두 분께는 아들이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결혼을 허락받았다고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지금 상황과 자신이 자라온 배경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더 늘어놓는데 한편으론 짠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임신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는 와중에 시댁에서 이렇다 할 대답 없이 시간만 질질 끌고 있으니 속이 타는 것은 저 아이도 마찬가지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보내야 하니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겠다 싶어 우선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마음을 굳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습니다. 저희 집은 흔히 말하는 종갓집 스타일의 집으로 커다란 마당에 방앗간이며 그 옆 휴게실이며 사무실이며 그리고 저희 집까지 다 모여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끼리의 사이가 많이 돈독한 편이고 다들 모여 식사하는 일이 많은데 그날은 연례 행사 중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장을 한 날이었습니다. 온 여자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모였고 남자들은 1000포기가 넘는 배추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승낙도 하지 않은 임신한 며느리가 김장을 거두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들어가 있으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주머니들 응원이라도 해드린다며 굳이 밖에 나오더군요.
그때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채 안 되었을 때인데 이미 일하시는 아주머니들과는 친해졌는지 살갑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고 슬슬 마무리가 되어 갔습니다. 저는 솥에 팔팔 끓이던 돼지고기를 꺼내어 준비를 했고 칼질을 도와줄 사람이 있나 두리번거리고 있자니 며느리가 총총거리며 와서는 칼을 받아들고 고기를 썰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며 허둥대고 있는데 며느리는 그럴수록 더 엉엉 울면서 거의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일하던 사람들도 그 소리에 모여들었고 며느리는 한참을 울더니 꺽꺽거리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죄송해요. 갑자기 울어서. 어머니 한쪽 팔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며느리는 말도 다 마치지 못하고 또다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은 저런 며느리를 얻는 건 천운이라며 복받았다고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눈물을 보이며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아 같이 눈물을 흘릴 뻔한 걸 꾹꾹 참았습니다. 저는 그날 며느리를 우리 집 식구로 받아들여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어떤 폭풍이 찾아올지 모른 채 말이죠. 이후 며느리의 배가 더 부르기 전에 결혼식을 빨리 치러야 했기에 급히 상견례 날을 잡았습니다. 아직 어린 딸이 임신을 먼저 해서 시집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할까 싶어 최고로 좋은 식당에서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하여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지나고 사돈네와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바깥 사돈은 그나마 정장 차림을 하고 왔는데 사돈은 방금 일하다가 온 사람처럼 펑퍼짐한 일바지에 티셔츠 하나, 겉에는 발목까지 오는 두툼한 패딩을 두르고 왔습니다. 조금 놀랐지만 옷차림이 문제가 있겠냐 싶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식장은 어디로 할지, 날짜는 언제가 좋을지 얘기를 하다가 결혼 후 어디에서 살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뜸 어디에 집이 있으신데요? 묻는 사돈의 질문에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서너 군데 아파트나 빌라를 사두긴 했는데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은 멋쩍은 표정으로 다이가 물어보길래 하더군요. 저는 그런 것까지 말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돈이 그럼 자기네 단지에 40평짜리 매물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를 사달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아둔 자금이 부족하다면 보태줄 생각이었지만 저렇게 당당하게 집 한 채를 떡 내놓으라듯이 요구하는 사돈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인상을 찌푸리며 한마디 하려고 하자 아들이 자기가 모아둔 돈이 조금 있으니 거기에 대출을 받아서 하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돈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대출을 받는다니 무슨 소리냐며 우리 딸을 빚쟁이로 만들 생각이냐며 애기까지 있는데 너무하다는 둥 어처구니 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집은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손자한테 할애비 노릇 먼저 한다고 생각하죠. 그럼 사돈네는 혼수 준비해 주십시오. 40평짜리 아파트, 가구에 가전제품에 생필품까지 다 준비하려면 적지 않게 들 텐데 얼마나 하실 생각이십니까? 남편은 바깥 사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안사돈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걸 남편도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바깥 사돈은 잠시 어버버 하더니 슬쩍 안사돈의 눈치를 보며 손가락 2개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은 바깥 사돈의 손을 내치면서 걱정하시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더군요. 그 후로 아까보다 불편한 분위기에서 대화 몇 마디를 주고받고는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차에 올라탔는데 안에 스카프를 놓고 온 게 생각났습니다. 식당으로 올라가니 아직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돈네가 로비에 있었습니다. 인사라도 한마디 더 하려고 아는 체를 하려는데 저를 발견하지 못한 안사돈과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게 되고 말았습니다. 넌 비도 세다. 그 팔을 보고 밥이 넘어가디. 그 팔이라면
제 잘린 팔을 말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사돈의 말에 며느리는 크크 웃더군요. 사돈은 아무튼 돈 많은 시댁 만나서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더니 그럼 뭐해. 구린 방앗간인지 뭔지 시어머니란 사람은 팔도 없는데 우리 애가 뭘 보고 자라겠어. 아무래도 그 꼬라지를 보는 건 태교에 안 좋을 것 같아. 집 구하면 절대 오지 말라고 해야지. 말을 마친 며느리와 사돈은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너무 놀라 얼굴이 달아오른 저는 최대한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차에서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또 그 며칠 동안 계속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다가도 내 팔 때문에 아들이 미움 사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었다가 며느리와 사돈이 밉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남편이나 아들에게 말했다가 혹여나 싸우기라도 할까 걱정이 되어 이 일은 나 혼자만 알고 있자 결심했습니다. 사돈네는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 빨리 집을 구해줄 것을 요구했고 저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아파트 하나를 팔면서 그 집을 사주었습니다. 사돈네도 모아둔 돈이 꽤 있었는지 약속한 대로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짜잘한 생필품까지 좋은 것들로 전부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기 한 달 전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새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고 문제는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내는 건지 집안 살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며 매일같이 사돈을 불러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둥 놀기 바빴고 사돈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아들네의 집에서 자고 가는 일이 거의 매일이라고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오는 아들이 텅 빈 냉장고를 뒤적이면 며느리는 짜증스러운 말투로 먹다 남은 배달 음식을 먹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처음엔 호르몬의 영향인가 임신해서 힘들겠지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지만 도저히 못 참겠다며 저에게 털어놓더군요.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 저는 반찬이라도 가져다 줄 참으로 잠시 들린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은 병원에 있어 못 가니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고 했지만 괜히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거절을 하고 배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한껏 짜증난 표정으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들에게 못 전해 들은 듯 여길 왜 오냐는 궁시렁거림이 분명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두고 한마디 하려는데 누군가 도어락을 눌렀고 들어온 사람은 사돈이었습니다. 사돈은 방실방실 웃으며 투명한 봉지에 맥주며 소주를 한가득 사왔습니다. 저를 보고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뜸 뭐요 딸 집에서 술도 못 먹나? 하더군요. 황당한 저는 며느리에게 이건 아니지 않냐면서 남편이 꼬박 삼시세끼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밥다운 밥 좀 먹겠다는데 집에 쌀 한 톨이 없고 배달 음식만 가득한 게 말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한 말에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뭔 남자가 그런 걸 지 엄마한테 일러. 그렇게 처먹이고 싶으면 다시 데려가시던가요. 몸도 불편해서 누구 먹일 처지도 아니면서. 말을 마치고 대꾸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두 사람은 깔깔거리며 식탁에 마주 앉아 배달시킨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고 수치스러워 당장 그 집을 나오고 싶었습니다. 신발을 대충 구겨 신으려는데 며느리가 쩝쩝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설마 그이한테 말할 건 아니죠?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집에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1시간 남짓한 거리를 3시간이 넘게 걸렸으니 제정신으로 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래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근심에 빠져 있다가 그날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전 이건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당장 아들에게 전화했고 곧장 아들네로 향했습니다. 아들에게 들은 비밀번호를 치고 집으로 들어갔고 그 문이 판도라의 상자일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마주한 상황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은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식탁엔 술병이 가득했고 두 사람은 우리를 마주한 순간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도 분명 술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술을 동료에게 맡기고 온 아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어떻게 임산부가 술을 먹냐면서 노발대발하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다짜고짜 무릎을 꿇더니
그게 아니라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고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처음엔 임신이 맞았답니다. 병원 가서 초음파까지 확인했고 상견례 날까지만 해도 분명 임신 중이었는데 며칠 후 외랫날이 되어서 병원에 가보자 자연유산이 되어 아기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노력하면 금방 아기는 다시 생길 거라 생각했고 속일 생각은 없었지만 어쩌다 보니 라며 말을 흐리던 며느리의 머리채를 당장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그게 말이 되냐면서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 같이 살자고 한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만행을 다 들었다고도 덧붙였고 당장 이혼하자며 화를 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 콧물을 짜던 며느리의 눈빛이 묘하게 사나워지면서 애기야 다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이혼하자는 이유가 아기가 없어서겠냐고 너 같은 애를 믿고 뭔가를 맡긴 자신이 바보라고 하더니 불현듯 무언가 떠올랐는지 급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선 핸드폰 화면을 며느리에게 들이댔습니다. 그 화면은 통장 잔액을 조회한 화면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아들은 결혼 전 모아둔 4천만 원이 있는 통장을 며느리에게 맡겼고 지금 그 통장엔 1,000만 원이 채 남아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해서 똑바로 대답을 못하자 이번엔 사돈이 나섰습니다. 술에 취해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사돈이 하는 말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통장을 맡긴 건 알아서 쓰라고 맡긴 거 아니냐며 그거 조금 썼다고 뭐라고 하는 속 좁은 남자였냐면서 제 아들을 폄하하더니 혼수 준비하려는데 자기네들 돈이 묶여 있어서 급하게 아들 통장에서 뺏어 썼다고 갯돈 받으면 채우려고 했답니다. 그 말은 즉 이 집도 가구도 전자제품도 모든 생필품도 사돈네의 돈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할 땐 분명 머리채를 잡고 싶다 정도의 생각만 들었는데 이번엔 그런 생각도 들기 전에 제 손에 사돈의 머리채가 잡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건드리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돈의 머리채를 잡고 사돈은 제 머리채를 잡고 나머지 세 사람은 말리고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서로의 입에서 온갖 상스러운 욕을 마구 퍼붓다가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 결국 씩씩거리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돈은 쉬지 않고 욕을 해댔습니다. 팔도 없는 병신 주제에 우리 딸이 며느리로 들어와 준다고 하면 감사히 여길 것이지 주제도 모른다며 떠들자 갑자기 남편이 성큼 사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사돈과 며느리를 내려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낮은 목소리를 듣고 남편이 지금 화를 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겐 누구보다 아름다운 제 아내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수준이 안 맞아 상대 안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참겠네요. 이 버러지만도 못한 것들. 점잖은 남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는지 두 사람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번엔 지켜보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말이었지만 며느리 쪽으로 시선도 안 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소할 거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사돈과 며느리는 현관을 나설 때까지 어디 한번 해보라며 자기네도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정말로 그들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몇 개월의 싸움 끝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날 그 일이 있고 판결이 나기까지 단 한 번도 저희를 찾아오지 않던 사돈네가 승소 후 저희 방앗간을 찾아왔습니다. 사돈과 며느리는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큰 돈을 마련할 길이 없다며 선처해달라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고 아들 때문이라도 약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대꾸 없이 매몰차게 그들을 무시했고 끈질기게도 그 후로도 계속 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방문이 한 달쯤 지속되었을 때 경호가 너무 무례한 것 같아 한마디 하려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며느리 혼자 끄끄 울면서 서 있더군요. 묻지도 않았는데 자초지종을 늘어놓는 며느리의 말은 이랬습니다. 사돈이 일을 하다가 고기 써는 기계에 손을 잘못 넣어 3개의 손가락 한두 마디씩을 절단해야 하는 사고를 당해서 못 왔다고 했습니다. 순간 제가 그 말을 듣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 마음 깊은 어딘가에 준비해뒀던 말처럼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비이상하겠네. 나만큼은 아니겠지만. 며느리는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눈물을 뚝뚝 흘렸고 그 이후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디서 돈이 났는지 아님 있던 돈을 숨겼던 건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돈도 갚고 벌금도 다 냈다고 하더라고요. 아참, 신혼집으로 구매했던 그 집은
매매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최근에 팔게 되었는데 구매했을 때보다 훨씬 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 공부였던 만큼 얻은 게 많았네요. 아무튼 아들은 상처를 조금 받긴 했지만 큰 타격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고 저희 방앗간도 열심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나이 먹고 사람은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걸 배웁니다. 모두들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